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오늘 왜 화면을 못 켜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눈에 지금 다래끼가 나가지고요. 차마 제 얼굴을 보여드리기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리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래끼 투혼. 그러게요. 저희는 영상으로 그리고 현진님은 음성으로 지금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저희가 얼마 전에 TV에서 10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OECD에서 이야기하는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그 전에 이 10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10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아쇼카 재단, 저희가 이 체인지메이커 교육 이야기할 때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아쇼카 재단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요. 이 아쇼카 재단이랑 또 어디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들었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플립러닝 소개해드릴 때 그 KBS PD 출신인 정찬필 PD님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새로 만드신 EFG라는 그 미디어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합작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였고, 거기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를 조금 압축해서 이제 TV 버전으로 다시 상영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10 다큐멘터리를 저는 사실 진짜 여러 번 보기는 했어요. 그 성혜님하고 저하고 이제 아쇼카에서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몇 시간짜리였죠? 3시간? 그게 총 이제 10개의 에피소드고, 한 에피소드당 그래도 한 뭐 20분씩 했나요? 그래서 한 토탈하면 2-3시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그것이 묶여져 있는 형태로도 한번 이제 VIP 시사회를 통해서 보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굉장히 그 에피소드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굉장히 여러 번 돌려보면서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교육계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업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변화를 촉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들을 제가 처음에 접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TV편으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담다 보니까 그 에피소드들마다 숨겨져 있는 되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전달을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꼭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에피를 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람들이 다들 우리나라 공교육 진짜 문제야. 우리나라 교육 엉망진창이야. 그 모이면은 우리나라 학교에서 우리 교육받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엉망이었잖아. 막 이런 소리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고 기관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기관 단체보다도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정말 진심인 선생님들, 교육자들,
연구자들, 그들의 마음이 사실 전달돼서 그 부분에서 이걸 처음 봤을 때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이번에 TV로 나온 그런 다큐를 조금 더 열심히 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미래교육이라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미래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팟캐스트 이름이 미래교육 인사이트잖아요. 이 미래교육 인사이트에서도 다루었던 그런 사례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플립러닝, 뭐 거꾸로 교실에 대한 내용도 이제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막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체인지 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정말 그 미래 교육의 사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죠. 이런 미래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딱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게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이걸 촬영한 시점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걸 TV로 소비하고 있는 시점보다도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많은 곳에서 들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구나를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TV 버전으로 방영되려고 할 때 이제 편집을 다시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추가 취재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OECD 에듀케이션 2030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미래교육 인사이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던 내용이어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OECD 에듀케이션 2030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역량과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OECD에서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이전에 예전부터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데세코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데세코 프로젝트가 2000년 전후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2020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의 어떤 후속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페이즈 1, 페이즈 2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페이즈 1은 이제 2018년도까지 이제 진행됐던 연구 과제였는데 프로젝트였는데 그때는 이제 미래 사회 우리가 뭐 2030년을 살아갈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는 일을 했었고요. 이 페이즈 2에 해당하는 이제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2019년도 이후에 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담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에듀케이션 2030에서 이번에 이제 나온 모형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메타포적인 측면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닝 컴파스 2030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나침반 모양 있잖아요. 그 나침반 모양으로 이제 전체적인 미래 교육의 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고 혹시 이걸 시각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OECD 에듀케이션 2030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OECD 2030, 에듀케이션 2030 이번에 나온 모형에서의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침반이 최종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향해서 가는 건데 뭘 향해서 가는지가 과거의 우리 교육 패러다임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원래 우리가 교육의 목표라고 했을 때 많이 생각하는 거가 개인의 어떤 성공?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이번에는 교육의 목표가 웰빙이
이라고 제시가 됐어요. 그 부분이 사실 명시적으로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게 또 되게 인상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웰빙 203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웰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웰빙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어떤 성공이나 아니면 사회의 발전이나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자, 뭐 아니면 사업적으로 발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지금 번역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 자료를 보면 안녕 203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안녕이 맞긴 맞죠. 안녕. 근데 안녕이 아니라 안녕인 거죠. 네. 웰빙 2030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 목표로 웰빙을 삼으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의 웰빙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조금 이제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참여하는 거,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누구나 뭐 다 같이 성장하자라고 하는 어떤 포용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막 세계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던 그런 가치들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량은 뭐 우리 역량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프레임워크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 학생의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침반이라는 비유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나침반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것을 학생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관점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뭔가 주체가 돼서 학생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측면으로 학습의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 에듀케이션 2030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혁적 역량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역량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고, 사실 OECD도 이전에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이미 뭐 미래 사회에 필요한 뭐 역량에 대한 담론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가 이제 변혁적 역량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변혁적 역량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세대, 특히 뭐 2030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세대에는 굉장히 또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학생들이 그냥 그야말로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가져야 되는 어떤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변혁적 역량의 요소를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그다음에 긴장과 딜레마 조성하기, 그리고 책임감 갖기.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측면에서는 뭔가 이제 창의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앞서 언급했었던 텐 다큐멘터리에서도 되게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게 있어서 이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영상 내에서 발명 고등학교 학생의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학생이 뭐 워낙 발명 쪽으로 잘 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그 학생이 말했던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발명을 자꾸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그 과정들을 잘 기록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할지를 계속 아이디어를 키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뭐 우연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 발명 대회를 나갔는데 상까지 탔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그 친구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인터뷰했던 대답이 자신감이 제일 많이 붙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그런 도전적인 활동들이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계속 도전을 하게 되는 미래 인재들이 길러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약간 좀 희망찬 메시지를 받았었어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계속 그 다른 에피소드들이나 그런 뭐 다른 저희가 주제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또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근데 저희가 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중압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되게 새롭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되게 시도를 어렵게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발명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본인들이 하는 수업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있었던 물건을 통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찾고 거기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살짝 더해보는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되게 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그 미래 사회 역량으로서 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잘 설명해주는 예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다뤘었던 많은 역량들 중에서는 그 창의적 자신감 혹은 창조적 자신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역량, 그리고 또 콘텐츠라는 역량도 있었잖아요. 육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하고도 굉장히 직결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미래교육의 사례라던가 이런 거에서 많이 다루었던 메이커 교육 같은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단 뚝딱뚝딱 만들어보는 그런 창조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로도 아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이 변혁적 역량에서 이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긴장과 딜레마 조성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뭔가 모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양립하기 어려운 어떤 개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뭐 다양한 입장들의 관련성을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 이제 긴장과 딜레마 조성하기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교육부 번역 자료에는 대처하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 저희가 말했었던 역량 중에 또 뭐와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모호함을 견디는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모호함에 대한 그 견디고 그 모호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루는 이야기를 저희가 다룰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 얘기가 되게 여러 번 거론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용어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긴장과 딜레마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긴장, 딜레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예전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 간의 다양성, 이질성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세계시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긴장의 사회를 해소하고 협력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측면도 이런 부분이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변혁적 역량의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책임감 갖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그리고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이 두 가지의 어떤 전제 조건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학생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 주체성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의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텐에 나왔던 사례 중에 에누마 사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가 사실 에누마 사례는 정말 그 우리가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어떤 포인트에서도 꼭 한 번씩은 다 나오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실천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 교육공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하는 이 교육공학의 정의 자체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활동이 교육적인 설계와 실천을 하는 그 모든 활동이 다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치를 우리는 또 굉장히 깊이 마음에 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교육공학자로서의 우리도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핵심 영역을 갖춘 끝까지 미래 당당하게. 인재도. 이 와중에 갑자기 썰을 하나 그냥 재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책임감 갖기라는 게 제가 갑자기 확 이렇게 와닿는 게 제가 최근에 교사 친구들하고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교사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물론 요즘 애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꼰대라는데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요즘 애들이 책임질 일을,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일에는 굉장히 능숙하고 엄청 잘하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을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과 권리만 교사들한테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이 사회의 영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경쟁 사회로 이제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기서의 목표가 웰빙이라고 하는 점이랑도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성공, 뭐 경쟁에서 내가 더 우위를 차지하는 거,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 많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들, 뭐 아니면은 학생들은 뭐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고, 책임은 당연히 말도 꺼내지 못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약간 그런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일단 자기의 권리까지는 찾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받으면 이제 책임감도 갖는 그런 깨어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학생들이 들으면은 불쾌할까 봐 자기네들 다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계속 더 이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은 그런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교육자로서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가치관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게 뭔가 자꾸 경험을 해나가면서 여기까지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책임을 져야 이 일이 더 이제 뭐라 그럴까 발전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사실은 살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약간 사회인으로서의 무게감 약간 이런 거를 가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본인에게 정말 맡겨져서 본인이 실제로 끝까지 진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학교라는 안전한 환경을
환경에서 그런 경험을 자꾸 해보는 것들이 아, 여기까지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범위이고 좀 그래도 감당해야 하는 범위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꾸 정의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미래 교육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주체성을 부여하고 이러는 과정이 어찌 보면 그 책임감을 부여하고 알게 해주고 책임감을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지금 계속 기존에 우리가 다뤘었던 역량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책임감 갖기가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어떤 세계 시민의식, 글로벌 시티즌십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책임감,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을 대하거나 어떤 가치를 찾거나 그리고 모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토대가 되는 것이 그런 시민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그런 부분을 이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교육이 내가 직업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개인의 어떤 준비 과정이라기보다는 나와 우리 사회가 다 안녕하기 위해서,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도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이제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변혁적 역량을 그러면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까지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 개발의 사이클을 AAR 사이클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총 3단계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A가 뭐냐면 anticipation에서 예측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액션, 행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R은 reflection, 성찰이에요.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는 요 사이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이 길러진다. 아까 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에 대해서도 찾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측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당연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하는 걸 이제 예측 단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람직한 결과가 도달되겠지라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 행동하는 단계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다음에 성찰 단계에서는 내가 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의 결과가 있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AAR 사이클을 통해서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AAR이라는 사이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제 개인적인 가치관과 너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냥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친구들이랑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고민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크나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했던 거랑 맞는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내가 또 배우게 되었고 이게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AAR 사이클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A가 너무 여러 번 나오네. 으로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인간으로서 삶에서의 어떤 가치관과 일치한다는 표현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향후에 내가 살기에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뭐 졸업을 하고 나서 뭔가 사회인으로서 아니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공간이라고 학교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배움의 과정 자체가 삶의 과정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게 실제 사회에 내가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내 주변에는 교사도 있고 뭐 주변 지역사회 뭐 구성원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런 정말 사회의 어떤 인터랙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영님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핵심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엔 이 나침반이 향하고 있는 안녕이라는 것이죠. 개인과 사회 안녕. 안녕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 이뤄나가야 할 것들이니까 네, 아마 자꾸 이렇게 뭔가 크고 멋진 말로 자꾸 이렇게 맞아요. 우리 이번 에피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갑자기 마무리? 맞아요. 그러니까 이 OECD 에듀케이션 2030은 정말로 글로벌하게 큰 지향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OECD 에듀케이션 이거는 이 말 너무 많이 하니까 어렵네.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도 이제 과정 설계의 원리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교사의 주체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의 주체성을 지금 이 프레임워크에서 강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주체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OECD 그 러닝 컴퍼스 2030을 어떻게 우리 교육 과정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은 뭐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이 강조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향후에 우리 교육에서도 이 러닝 컴파스를 반영을 해가지고 뭐 교육 과정 중심의 교육이나 뭐 평가의 방향성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이 저는 생겼고요. 그리고 교육 공간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이제 뭐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히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레임워크 그림을 보면 이 나침반을 부모님, 막 커뮤니티, 막 그 선생님들 이렇게 막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그림의 표현이 된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거는 꼭 에듀케이션 2030에서만 생각한 건 아닌데 제가 평소에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PBL도 많이 얘기하고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아니면 뭐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문제 기반 학습이나 이런 것들 우리 얘기해온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설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있을 법한 문제를 주고 실제 문제는 아니지만 뭐 그럴듯한 가상의 문제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계를 해왔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많이 이제 사회교과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시장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가상의 문제들을 이제 많이 주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해결해보자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 경계가 흐려지잖아요. 가상의 문제를 연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실제 사회에 직접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의 거랑은 조금 다른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연결시켜 볼 만한 주제가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저희 시즌 1과 2에서 이야기를 했던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들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띵킹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체인지 메이커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디자인 띵킹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진짜 사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뭐 이런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진짜 사회 문제,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거창한 사회 문제를 꼭 다뤄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들, 여기 저희가 얘기했던 그 다큐멘터리 10에서도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이게 자꾸 그 반주를 하시면서 이제 음주 운전, 약간 그렇게 시골 동네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뭐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음주운전을 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뭐 음주를 안 하시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할까? 뭐 술을 드시면서 음주를 하시면은 굉장히 뭐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뭐 그런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사인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식당에 뭐 그런 안내문도 이렇게 사인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반 학교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맞아요. 대학생 사례들도 나오는 게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이런 거 만들고 했던 사례들이 이제 텐에서 나왔는데, 그런 게 정말 실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저 마무리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한창 찾아볼 때, 그때 마침 통계청에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뭐 앞으로 인구가 변화되면서 이제 청소년의 인구는 계속 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저의 눈길을 잡았던 것은 그 청소년의 40%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고 OECD에서 피사 점수가 굉장히 높은 와중에 왜 우리는 학생들이 이렇게 슬퍼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뭐 데스코 프로젝트나 이런 러닝 컴파스 자체도 그 피사 점수가 이제 결국 그 학생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